단백질입니다. 자, 오늘 단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 단백질의 성질 및 기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전에 공부했던 내용들은 뭐였냐면 탄수화물이랑 지방이었어요. 탄수화물하고 지방은 구성원소가 탄산수 세 가지로 똑같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뭐가 플러스 돼 있냐? 탄산수 기본적으로 우리가 들어가 있고요. 탄산수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질소가 함유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다음 중 이 영양소 중 질소가 함유되어 있는 영양소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단백질을 보기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평균 16% 질소를 포함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1일 적정 섭취량 봤더니 10에서 20%를 섭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g당 4칼로리. 우리 탄수화물 때랑 똑같았습니다. 우리 지방은 9칼로리였는데 우리 단백질 탄수화물은 1g당 4칼로리의 우리 칼로리, 에너지, 열량, 영양소를 함유할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체조직, 혈액 단백질, 효소, 호르몬의 구성 성분이고 우리 필수 아미노산인 비타민 B3 이 합성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필수 아미노산 이따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 우리 트립토판은 우리 몸속에서 합성, 만들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한번 조직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항함 아미노산, 말 그대로 항을 함유하고 있는 아미노산입니다. 항을 포함하고 있는 아미노산. 자, 우리 종류 한번 같이 보시면요. 시스테인, 시스틴, 메티오닌,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을 함유하고 있는 아미노산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보기 나오기도 너무 쉽겠죠. 보기가 세 가지니까 다른 엉뚱한 우리 아미노산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항을 함유하고 있는 아미노산은 시스테인, 시스틴, 메티오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필수 남았습니다. 자, 말 그대로 우리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볼까요? 필수 지방산 F라고도 해서 리놀레산, 리놀렌산, 아라키돈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 필수 아미노산은 너무 많아요. 8가지입니다. 우리 지방산은 좀 3가지라서 외우기 쉬웠는데 여긴 8가지예요. 라이신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이거를 또 뭐라고 하냐면 리신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영어다 보니 조금 단어는 조금씩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그거 갖고 너무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트립토판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류신, 또 이소르신, 페닐알라닌, 트레오닌, 메티오닌, 발린 이렇게 8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필수 아미노산 8가지는 우리가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꼭 섭취해야 되는 이 영양소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만약에 결혈되면 이런 결핍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인에게는 8가지가 있고요. 자, 밑줄 거 있죠. 이만큼 주신 문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장기 어린이는 히스티닌과 아르기닌을 몸속에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성인분들은 몸속에서 히스티닌과 아르기닌을 만들어냅니다. 충분하게 우리가 합성을 하고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2가지가 필요가 없는데 어린 아이들은 히스티닌과 아르기닌이 합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식품 내에 존재하고 있는 형태로 영양소로 아미노산으로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우리 영양소 이 필수 지방산 어른들은 8가지, 그럼 아이들은 어떡하죠? 10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8가지를 전체적으로 다 못 외우실 것 같으면 한 3번 정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머리에 조금 들어올 수 있게 정말 엉뚱한 단어가 하나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다 외우지 않더라도 갑자기 여기에 레스틴이 들어갈 수 있고요. 갑자기 여기에 우리 아라키돈산 이런 단어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충분하게 숙지하셨다면 문제는 풀 수 있는 범위에서 나올 거고요. 외워야 되는 건 이 히스티닌과 아르기닌은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10가지, 어른에게는 8가지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 이렇게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조직 넘어가겠습니다. 자, 단백질의 분류 및 특성 나왔습니다. 단순 단백질이 있고요.
복합 단백질이 있고요. 유도 단백질이 있습니다. 우리 보기만 봐도 굉장히 복잡하고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그냥 같이 한 번씩 읽어볼게요. 자, 우리 알부민, 물이나 묽은 염류에 녹고요. 열과 갈콜에 흥고됩니다. 그래서 가수분해에서 아미노소만 남는 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단백질이라 해서 단순 단백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알부민 어디 들어있대요? 달걀 흰자와 우유에 들어있대요. 달걀 흰자와 우유에 들어있는 우리 단백질 알부민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글로불린은 우리 혈청, 피죠. 근육 달걀에 들어있는 우리 단백질 글루테닌, 물과 중성염에 녹지 않고 그 다음에 열에 응고되는 우리 단백질이고요. 프롤라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알부민이 조금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 알부민 어디에 들어있어요? 계란 흰자와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이라는 거 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우리 복합 단백질입니다. 복합 단백질. 자, 단순 단백질이 다른 물질이랑 많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핵단백질, 당단백질, 인단백질, 색소단백질, 금속단백질 있는데 여기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바로 우리 카제인 우유입니다. 인단백질 뭐예요? 카제인,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입니다. 우리가 사실 요걸 이용해서 치즈도 많이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인단백질,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 바로 카제인이라는 거. 그래서 얘는 열에도 응고가 되어 있는, 할 수 있는 이런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도 단백질 나왔어요. 유도 단백질. 효소, 산, 알칼리, 열에 대해서 분해로 얻어지는 단백질의 제1차, 2차 분해 산물이라고 그냥 이렇게 내용까지만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효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체에 존재하고 있는 유기화학 반응의 촉매제 역할. 촉매. 약간 유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 효소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온도는 pH, 수분 등의 영향을 받으며 효소는 어떤 특정 기질에만 반응하는 선택성에 대해서 우리가 분류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럼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효소의 분류 및 특성이 나왔습니다. 인버타제, 인베르타제, 인버타제, 인버테이스. 이 영어 단어 하나 갖고 굉장히 여러 개 많이 해석하는데 문제는 영어로도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한국말로도 이렇게 한글로도 존재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버타제, 설탕과 포도당을 가당으로 분해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아까 이당류에 나왔었어요. 이당류. 우리 설탕이 뭐였어요? 이당류였어요. 자, 설탕의 다른 말 우리가 자당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자당 또는 우리 서당 또는 슈크로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얘는 이당류예요. 당이 두 가지로 함유되어 있는 거예요. 포도당과 과당이 플러스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버타제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스트에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자, 말타제, 메가당을 두 개의 포도당으로. 우리 메가당, 엿당이었죠? 엿당이었습니다. 맥주, 보리로 만든 당이었어요. 그래서 메가당을 두 개의 포도당으로 분해할 수 있다라고 같이 보시면 되고요. 락타제, 얘는 이당류 분해 요소니까 유당입니다. 유당. 자, 우리 유당, 포도당과 갈락토스를 분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소화가 되려면 어쨌든 이 두 가지를 분해를 시켜야 우리가 소화가 흔하게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당류 분해 요소들 이렇게 같이 인버타제, 말타제, 락타제 이렇게 세 가지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조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특이점이 있어요. 보통적으로 분해 요소는 아제라는 말이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 보기 중에 아제라는 말이 많이 붙어 있으면 분해 요소고 소화 요소다라고 이렇게 조금만 같이 외워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리파제, 프로테아제, 치마제, 일룰라제, 셀룰라제, 아밀라제, 락타제. 이제 아제라는 말이 붙어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분해 효소다라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당류 분해 요소가 나왔습니다. 아밀라제. 침 속에도 들어있죠. 아밀라제 성분. 침에 들어있는 성분이고요.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디스타제라고도 얘기하는 디아스타제라고 얘기하는데 알파 아밀라제 전분을 덱스트린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고요. 베타 아밀라제 전분을 메가당으로 전환시키는 당화작용을 한다라고 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셀룰라제, 이눌라제 이렇게 이눌린을 분해하니까 이눌라제인 거예요. 그죠? 셀룰린을 분해하기 때문에 셀룰라제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산화요소, 치마제. 이거 문제 많이 나옵니다. 치마제. 왜 많이 나오냐? 우리는 제빵 기능사니까요.
이스트에 존재합니다. 이스트에 들어있는 치마제라고도 얘기하고요. 보기가 어떻게도 나오시냐면 찌마제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치마제라고 외웠는데 보기에 찌마제로 나왔어. 이건 틀린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닙니다. 똑같은 거예요. 치마제, 찌마제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찌마제, 제빵용 이스트에 들어가 있는 분해 산화 효소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이스트에 들어가 있는 녀석이다 보니까 제빵 기능사 문제도 많이 나오고, 사실 제빵 기능사, 제가 기능사라고 해서 문제가 완전히 분류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기능사에도 제빵 기능사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제빵 문제에도 제가 기능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시험은 따로 보지만 두 개는 같은 고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트에 들어있는 우리 산화요소 찌마제, 치마제라는 거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지방 분해 요소 리파제. 이것도 문제 나옵니다. 리파제. 지방을 분해하는 요소 리파제라는 거. 그래서 얘는 지방산과 글리세놀을 한번 분리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 누구냐? 리파제라고 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 스테아신은 지방을 지방산과 글리세롤 같이 분해하는데 문제는 조금 리파제 성분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저거는 꼭 암기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럼 문제 중에서 췌장에 존재하고 있는 분해효소, 소화효소, 지방 분해효소는 뭐냐라고 얘기하시면 당연히 스테아신이겠죠. 그래서 여기 두 가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백질의 분해효소 한번 볼까요? 단백질 분해효소. 자, 프로테아제가 있고요. 펩신이 있고요. 레닌이 있고요. 트립신이 있고요. 펩티다제가 있고요. 에렙신이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자, 우리 프로타제 성분은 단백질을 첫 번째로 분해시켜놓은 효소예요. 그래서 우리 프로타제 성분은 단백질을 분해하시는 이 팩톤, 플리페아드, 펩타이드, 아멘수환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해시킬 수 있다. 소화를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펩신은 단백질 위액에 들어있습니다. 위액에 들어있는 단백질 분해효소 펩신이고요. 레닌 위액에 들어있습니다. 요거 레닌 나중에도 이거 문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마 이거 요리하시는 분들이나 제빵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효소인데, 자, 이 레닌은 동물의 위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치즈를 처음 발견하게 된 게 바로 이 레닌입니다. 이 유목민들이 낙타 위를 물통으로 썼거든요. 낙타 위를 물통으로 썼었는데 여기다가 우유를 한번 담아봤더니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났더니 단단한 고체 형태로 변해 있던 거예요, 우유가. 그럼 이 효소가 뭐냐고 봤더니 위액을 만난 거예요. 낙타의 위 속에 있던 위액 성분이 우유랑 결합이 되게 되면 바로 치즈가 만들어집니다. 이 단백질이 응고되는 거예요. 인단백질이 응고가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카제인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액에 들어있는 단백질 응고 효소 뭐냐? 레닌입니다. 그러면 치즈,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뭘 만드냐? 치즈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레닌이란 제품이 시중에도 많이 있어요. 렌넷이라고도 많이 팝니다. 렌넷이라고도 팔고 레닌이라고도 팔고 하는데 이 제품은 우리가 치즈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트립신은 체액에 들어있고요. 펩티타이드는 췌장에 들어있고, 에렙신은 장에 들어있는 단백질 분해효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거 다 분해효소인데 얘만 어때요? 응고효소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 우유 먹이면 우리 트림 시키느라고 등을 이렇게 두들겨 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이들은 위가 짧다 보니까 트림하면서 잠깐 이렇게 우유가 올라오기도 해요. 근데 그 형태를 보시면 어때요? 응고돼 있죠. 그게 뭐냐? 위액을 만난 거예요. 위액을 만나면 우유는 응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분이 바로 레닌이라는 거 같이 보시면 더 좋겠죠. 비타민 나왔습니다. 자, 우리 비타민은 우리가 결핍증을 예방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비타민의 성질 및 기능을 한번 보시면 성장 세면과 우리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물질이에요. 대부분 조절제로 작용하고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많이 하게 되죠. 자, 중요한 거 나왔죠? 우리 열량소로는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열량 에너지는 영양소 세 가지였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밖에 없었습니다. 무기질과 비타민은 열량소로 운영이 되지 않아요. 열량소로 우리가 영양을 쓸 수가 없습니다.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서 반드시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를 하는데 사실 지금은 음식물로 섭취하는 분들보다 영양제, 비타민으로 섭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거의 비타민제 따로 먹이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급식이나 이런 것들을 먹기 때문에 하는데 어른분들은 음식물을 통해 섭취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영양제로도 같이 막아야 되는 게 바로 비타민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신체 기능을 조절하고 결핍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자, 기능을 한번 보시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의 조효소, 이걸 분해시키는데 조효소, 보조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조절 영양소다. 절대 열량소, 열량을 발생시키지는 못한다라고 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 수용성 비타민 한번 볼게요. 수용성 비타민. 자, 우리 아까 지질 부분에서 수용성 비타민이 있었고 지용성 비타민이 있었거든요. 자, 아까 우리 지용성 비타민 A, D, E, K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수용성 비타민이에요. 수용성 비타민. 물에 녹는다는 거죠. 그래서 물에 녹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먼저 첫 번째 비타민 B1 나왔어요. 문제가 B1이라고 이렇게 딱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쩔 땐 티아민으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비타민 B1은 티아민이다.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비타민 B1 티아민이라는 이 비타민은 탄수화물 대사에서 조효소로 작용하고요. 결핍증 알고 계셔야 돼요. 각기병, 식욕감퇴, 피로, 혈압, 체온 저하,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기병이 굉장히 심해지면 이 발이나 팔을 잘라내야 되는 역할도 해요. 근데 뭐 지금은 사실 비타민 B1이 굉장히 많이 보급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진 않지만 얘는 이 각기병이 최대로 많이 올 수 있고 식욕감퇴는 몸이 좀 더 많이 피로해지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얘는 근본식품이 어디로 있냐면 돼지고기에 많이 들어있고요. 통곡물, 곡류, 건가류, 간, 난황이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가 쌀을 도정을 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겉껍질을 벗겨내고 그 안에 있는 현미치가 있고요. 그 안에 백미가 들어있어요. 이 백미의 쌀 눈이 우리가 배아라고 불려있는 이 쌀 눈에 있는데 비타민 B1은 이 쌀 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쌀을 도정을 해서 껍질을 자꾸 벗겨내면 이 배아 부분이 떨어져 나가요. 도정 과정에서도 떨어져 나가는데 쌀을 씻으려고 세척을 하다 보면 눈이 더 쉽게 떨어져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쌀밥을 계속 주식적으로 계속 먹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비타민 B1 부족 현상, 티아민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B1이 충분한 식단을 먹으려면 어떻게 돼 있어요? 현미를 드셔야 돼요. 현미. 현미는 어때요? 배아가 숨어 있어요. 배아가 숨어 있다 보니까 쌀을 씻어도 떨어져 나가지 않을 거고 그대로 B1이 충분하게 들어있는 우리가 이 식단을 먹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티아민, 쌀 눈에도 많이 들어있고 돼지고기에도 많이 들어있고 통곡물.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통곡물이라 써있는 거예요. 이 껍질에 함유되어 있는 통곡물에 콩류에도 많이 들어있다라고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비타민 B2. 자, 리보플라빈이라고도 해요. 성장 촉진을 하고요.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순구가 겸해요. 그래서 입안이 헐고 조금 뾰루지가 나고 이런 것들은 비타민 B1이 부족했을 때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입안이나 이런 것들이 헐어서 조금 있으면 이 약 같은 거 바르시는 것보다 오히려 비타민 D, B2를 섭취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십니다. 바르시는 것보다 섭취가 훨씬 우리 몸에는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입안이 헐어서 조금 아프신 분들은 비타민 B2를 드시면 바로 즉각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거. 식품으로 한번 볼까요? 우유, 간, 달걀, 살코기, 녹색 채소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비타민 B3 한번 볼까요? 자, 필수 아미노산인 트리프토판으로 나이아신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꼭 먹어야 우리가 이 나이아신을 몸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같이 보시면 되고요. 펠라그라라는 피부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옥수수를 주식으로 먹는 이 아프리카 국가가 있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은 상상을 할 수 없겠지만 왜 옥수수만 먹어요? 다른 것도 먹을 수 있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거기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정말 옥수수만
아침도 옥수수, 저녁도 옥수수, 그냥 하루 종일 옥수수만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몸 안에 뭐가 안 들어오냐면 나이아신이 아예 결혈되어 있는 식사를 하게 돼요. 몸속에서 나이아신이 아예 들어오지 않고 합성이 되지 않으면 어떤 병이 생기냐? 피부병이 정말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피부병이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는 팔이나 다리를 이렇게 잘라내는 역할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이아신이 그만큼 우리 몸속에 이 비타민이라는 존재가 우리 몸속에 제대로 섭취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이 결핍증이 많이 결혈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근본식품으로는 간, 육류, 콩류, 생선에 많이 들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비타민 B3죠. 비타민 B6, 피리톡신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자, 얘는 결핍되면 어떻게 하면 뾰루지가 나요. 약간 잠을 못 자고 피곤해도 약간 뾰루지 같은 게 조금 많이 나는데 몸속에서 비타민 B6가 부족해도 약간 피부염, 뾰루지나 이런 것들이 피부염이 조금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타민 B9 나왔죠. 엽산입니다. 얘는 빈혈. 우리가 빈혈에 두 종류가 있는데 비타민이 부족해서 나오는 빈혈이 있을 수도 있고요. 무기질인 철분이 부족해서 나오는 빈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빈혈이 있지만 비타민 B9도 부족하면 빈혈이 올 수 있다라는 거 같이 보시면 되고요. 비타민 C죠. 비타민 C.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 것 중이죠. 바카스에도 들어있고요. 귤에도 들어있고요. 진짜 어린 아이들 우리 약국 가면 항상 비타민C 많이 먹잖아요. 또 약간 새콤달콤하니 맛있으니까. 그래서 비타민C는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어떤 역할을 하냐. 자, 영어 이름까지 같이 하셔야 돼요. 비타민C라고만 외우시면 안 되고요. 우리 아스코르빈산, 아스코르부산, 아스코르빈산 똑같은 말입니다. 자, 비타민C, 아스코르빈산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괴혈병, 상처 회복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조금 약간 피가 좀 빠르게 난다거나 코피가 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상처 회복 시가 조금 더 느리게 돼요. 비타민 C가 부족하신 분들은. 그래서 면역 체제가 손상이 된 거죠. 그래서 빠르게 면역이 되고 상처 회복이 되는 시간이 더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C는 매일 꾸준하게 그냥 많은 양을 드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수용성 비타민은 우리 몸속에 쌓이지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 내가 흡수할 만큼만 흡수하고 바로 배출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용성 비타민이 이 비타민 C, 특히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하루에 정말 감귤을 많이 먹고 귤을 엄청 많이 먹는다고 해서 몸 안에 엄청 쌓여있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카스나 막 귤 같은 거 먹으면 사실 진짜 화장실 가면 소변 색깔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매일 충분하게 수용성 비타민은 정말 충분한 양을 드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지용성 비타민 넘어가 볼까요? 자, 지용성 비타민. 자, 영어 이름도 같이 아셔야 돼요. 레티놀입니다. 비타민 A라고도 얘기해요. 자, 이걸 제가 조금 암기하기 좋게 소문자로 외우라고 했어요. 소문자. 비타민 A 소문자를 봤더니 눈을 닮았어요. 눈을 닮았죠. 항안성입니다. 눈을 보호하고 있어요. 눈을 보호하는 비타민이다 해서 항안성 비타민이라고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결핍되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야맹증, 밤에 눈이 잘 보이지 않는 현상이죠. 안구건조증, 이런 이 물질들이, 병들이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급원식품으로 보면 버터, 나낭, 간유, 녹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비타민 A는 우리 몸속에 사실 식품 안에 비타민 A로 존재하기보다는 베타카로틴의 형태로 존재해요. 그래서 카로티노이드 색소 식품에 많이 들어있는 게 바로 비타민 A 레티놀이라는 성분이라는 거 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비타민 D, 카시페롤. 여기 지금 보시면 칼시페롤이라고도 써 있고요. 카시페롤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성장기 어린이들은 비타민 D 많이 먹어야 됩니다. 왜냐? 얘는 골격을 형성을 해요.
그래서 철분의 흡수를, 이 칼슘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칼슘이 우리 몸속에 좀 더 제대로 역할을 하고 뼈를 더, 칼슘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뼈를 튼튼하게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칼슘의 흡수를 조금 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뼈를 조금 더 튼튼하게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비타민 D 성분입니다. 자, 결핍되면, 자, 비타민 D 어떻게 생겼어요? 등이 굽었죠. 등이 굽었어요. 정말 구루병이 생깁니다. 등이 굽어지는 구루병이 올 수 있고 골다공증, 뼈 건강에 주로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비타민 D 성분이라는 거. 자, 버터와 나낭, 간유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심지어 얘는 사실 우리 몸속에서 합성이 됩니다. 우리가 햇볕, 자외선에 그냥 노출이 되어 있어도요. 자외선을 받으면 몸 안에서 알아서 비타민 D를 생성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비타민 E 성분 볼까요? 비타민 E 성분, 토코페롤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토코페롤. 자, 항산화제 역할을 해요. 항산화제. 우리 항산화제. 몸의 산화를 막는 거예요. 아까 항안성 비타민이라고 했어요. 안구를 보호하는 거예요. 항산화제. 몸의 산화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덜 피로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노화를 방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가 결핍되면 노화가 와요. 불임증이, 이건 동물에게요. 불임증은 동물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근육 위축증, 그 다음에 피로해지는 거죠. 몸이 노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굴이 늙게 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몸이 그만큼 나이 든 것처럼 피곤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타민 E를 많이 먹으면 이 피로감이 조금 더 없어질 수 있는 역할, 항산화제 역할을 하니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급원 식품 봤더니 나낭, 우유, 식물성 기름에도 들어있고요. 사실 이 동물성 기름 중에 이 생선 기름에도 토코페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식물성 기름에도 많이 들어있는 편이고요. 자, 비타민 K1. 자, 피로키론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혈액응고에 관여합니다. 혈액응고. 그래서 이 급원식품으로는 나낭, 간유, 녹색 채소가 있어서 얘가 부족하게 되면 혈액이 이제 상처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 현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봤던 이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 자, 표로 정리되어 있죠. 수용성 비타민, 우리가 보통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군이라고 해요. 비군. B1, B2, B9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었잖아요. B군과 C예요. 요게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지용성 비타민 A, D, E, K였고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몸이 되게 피로하고 이런 것만 많이 느끼는 게 누구 때문이에요? B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 비타민 B 많이 들어있는 그 의약품이 있어요. 영양제 중에. 그래서 비맥스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 광고가 뭐가 들어있냐면 정말 가수 B가 나옵니다. 가수 B를 광고 모델로 썼어요. 그래서 당신이 필요한 건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B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수용성 비타민 B군은 주로 몸이 이렇게 피곤하고 입안이 헐고 여기 뿌르지가 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수용성 비타민이에요. 자, 포도당, 아미노산, 글리세린 등과 소화가 흡수가 되고요. 모세혈관으로도 흡수가 되고요. 체내에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 많이 먹으면 오줌으로 다 빠져나간다 했죠. 색깔이 변한다고 했죠. 자, 물에 용해되고요. 과잉 섭취되면 어차피 제출이 되기 때문에 많은 양을 드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제 그냥 충분하게 챙겨 드시고 하셔도 몸 안에 그렇게 쌓이지는 않는다는 거. 반대로 우리 지용성 비타민 보시면요. 체내에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 식사에서 그렇게 제공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섭취를 하셔도 몸 안에서 이 지용성 비타민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질과 소화 흡수되고 간장이 운반돼 저장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결핍증으로 보셨으면 수용성 비타민은 결핍증이 빠르게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입안이 헌되거나 뾰루지가 난다거나 그런 현상이 지금 빨리빨리 진행되는데 사실 지용성 비타민의 결핍증은 그렇게 빠르게 나오진 않아요. 제가 당근을 조금 덜 먹었다고 갑자기 눈이 안 보인다거나 좀 이 비타민 D를 조금 섭취 안 했다가 갑자기 등이 굽어버린다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진 않잖아요. 그래서 얘는 결핍증이 좀 서서히 진행되는 편이고 얘는 결핍증이 조금 즉각 나타나는 편이니 수용성 비타민인 B군과 C는 매일 조금 지속적으로 많이 드셔주시는 게 훨씬 건강을 위해서 더 좋을 거라는 거 같이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무기질 나왔습니다. 자, 무기질. 자, 우리 무기질의 구성과 기능을 한번 보시면 탄산, 수소, 질소를 뺀 나머지 구성 원소입니다. 자, 인체의 약 4에서 5%를 차지하게 되고요. 자, 기능을 봤더니 골격 구성. 그래서 골격을 구성하는 구성 에너지였죠. 이런 것들이 역할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 무기질과 단백질이 뭐였어요? 구성 영양소였습니다. 내 몸을 구성하는 영양소다. 그래서 우리가 구성 영양소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삼투압을 조절할 수 있죠. 우리 삼투압 조절하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염분이죠. 나트륨이죠. 나트륨도 바로 무기질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우리 주요 무기질의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트륨 처음부터 나왔네요. 자, 우리 세포 위에 양이온의 역할을 하고요. 삼투압 조절을 합니다. 사람이 우리가 땀을 흘릴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오줌을 쌀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나트륨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땀을 살짝 먹어보면 어때요? 굉장히 짠맛이 나죠? 나트륨입니다. 사람이 몸에 나트륨이 없다면 땀을 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땀을 흘리는 건 가장 역할이 뭐예요? 체온 조절이에요. 여름에 땀을 흘리기 때문에 내 몸 안에 있는 열을 빼주는 거거든요. 그래야 내 몸에 있는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트륨이 몸에 들어오면 체온 조절, 삼투압을 조절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칼륨. 자, 근육과 수축에 이완 작용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염소는 체내 삼투압 유지, 푸른 평형을 유지할 수 있고, 자, 칼륨은 골격 구성을 하죠. 그래서 우리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을 먹으면 뼈가 튼튼해진다. 이 얘기 많이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뼈째 먹는 생선이나 우유 같은 거 먹으면 골격 구성, 이 뼈가 튼튼해지는 역할을 하죠. 근데 우리 아까 비타민에서 나왔어요. 비타민 D와 같이 먹으면 칼슘이 어떻게 된다고요? 몸 안에 흡수가 조금 더 빨리, 더 흡수가 더 잘 될 수 있다라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마그네슘. 마그네슘. 저도 이거 가끔 잘 많이 먹거든요. 왜 그러냐면 가끔씩 눈가가 이렇게 파르르 하고 싹싹 떨리는 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몸 안에 마그네슘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신경과 심근에 작용을 해서 약간 이렇게 이 눈가가 파르르 떨리는 것처럼 이 떨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 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 이는 골격. 얘네도 이 골격이나 체내에 세포를 구성할 수 있고, 아이오딘은 갑상선. 요오드죠. 요오드. 아이오딘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이 요오드라고도 얘기하죠. 요오드. 갑상선의 구성 성분입니다. 그래서 요오드는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어요. 해조류, 미역, 다시마 이런 종류에 많이 들어있는 게 바로 요오드 성분이다라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요 단어는 이제 끝이 났고요. 대표적으로 문제 몇 개 나올 수 있는 거 제가 좀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랑 풀어보려고 해요. 자, 우리 당지들의 감미도가 가장 높은 당류는 하고 나왔어요. 자, 우리 아까 문제 제가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우리 첫 번째 나왔던 거를 기억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우리 당질의 감미도 다시 한번 집어 넘어가 볼까요? 과, 전, 자, 포, 맥, 갈, 유였어요. 그죠? 제가 외우기 쉽게 과하기 전 자신 없어 포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제일 높은, 제일 많이 단 당과 제일 안 단 당 요 두 가지까지라도 외우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꼭 이 전체 순서를 안 외우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게 나왔습니다. 다음 중 감미도가 가장 높은 당 뭐였어요? 우리 과당이었죠. 근데 지금 어떻게 나왔어요? 여기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 과당이란 단어가 나올 수도 안 나올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걸 한번 보시면 과자온, 자포, 맥가유. 그럼 과당 다음으로 단 당은 뭐예요? 전화당이죠. 그럼 여기서는 답이 전화당입니다. 이렇게 2번으로 골라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당질의 감미도가 가장 높은 당. 항상 우리가 과당으로 외웠었는데 이런 순서를 보시면 문제를 풀 수도 있다라는 거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해설 나오시면 전화당, 포도당, 메가당, 유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가전자품 맥가유 요 순서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자, 다음 중 지방을 가수분해하는 요소들은 제가 아까 분해 요소 나오면 보통 아제 이름 많이 붙는다고 했죠. 자,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 바로 뭐였습니까? 리파제였어요. 리파제.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는 바로 리파즈입니다. 우리 찌마제 어디 들어있었죠? 우리 제빵류 이스트에 들어있는 분해 효소였어요. 자, 그래서 이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는 리파제고, 아밀라제는 뭘 분해시키죠? 전분을 분해시키고요. 말타제는 메가당을 분해시키고, 찌마제는 포도당을 분해시키는 우리 이스트에 들어있는 존재 분해 효소라는 거 같이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빈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빈출 표시. 조금 더 넘어가 볼까요? 전분의 노화 나왔네요. 전분의 노화. 자, 우리 전분의 노화. 호화가 있고 노화가 있고 호정화가 있다고 그랬는데, 자, 호화는 익혀지는 과정, 우리 몸에 호호호 좋아하게 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호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호화라는 전분은 이 알파 과정, 베타 전분을 알파 과정으로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럼 노화는 뭐였어요? 늙어져서 더 이상 먹지 못하는 나의 전분, 소화가 되지 않는 전분으로 바뀌는 과정을 우리가 노화라고 얘기했습니다. 노화된 전분은 소화가 잘 안 된다. 오, 맞는 말이죠. 노화된 전분은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호화된 전분이나 호정화된 전분이 우리가 몸속에서 소화가 되는 거지, 노화는 소화가 되지 않겠죠. 마이너스 18도 온도에서 노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된다. 아니죠. 18도씨 이하면 노화를 멈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냉동실에 넣으면 조금 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었던 거고요. 노화란 베타 전분이 알파 전분에, 이거는 호화였죠. 노화가 아니라 호화 과정을 설명하였습니다. 자, 노화된 전분은 항보존성이 높다? 아니죠. 이미 노화된 거는 말라 비틀어져서 향이 다 날아간 상태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바로 1번이라는 거 이렇게 같이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같이 빈출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고, 저희가 이렇게 빈출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는 실제로 문제에 정말 나왔던 문제예요. 우리 합격의 지름길은 사실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 가장 여러분들이 합격하시기 좋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조금 많이 풀어보실수록 합격에 조금 더 가까이 가실 수 있다는 거 오늘 보셨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